당뇨병 이대로는 안 된다. 2018년도에 그 지금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그 당뇨병 팩트 시트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발표한 이 자료는 2016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크게 네 가지로 진단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는 이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으로 지금 이렇게 그 기준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3, 4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당하 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도 다 당뇨라고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 요 지금 1번, 2번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당뇨약이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500만 명? 와, 딩동. 맞았어요? 정확해. 자, 예. 당뇨병 인구가 2016년도 500만 명이에요. 오, 남자가 270만이고 네, 저는 한 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230만. 이건 30세 이상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애들도 요즘에 많다고 그러던데. 그 밑으로는 하질 않은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30세 이상 전체를 보면, 예를 들면 당하 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면 14.4%고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하면 13%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30%예요. 당뇨병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이 30%라고. 10명 중에 3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복 혈당 장애, 당뇨병 현재 약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는 받고 있지 않는데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이면서 당하 혈색소 수치가 6.5 미만, 이런 장애 기준이 있는 이 인구가 870만이에요. 30 이상이. 남자가 520만이고 여자가 340만이라고. 놀랍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25%야. 남자가 31%, 여자가 20%. 자, 두 가지를 합치면 1370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30세 이상 인구의 40%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런 언론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냐 이거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다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또 하나 더 보면 우리가 지금 당뇨약, 정확하게는 혈당 강화제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메트포르민이고, 그 다음에 그린색이 설폰 요소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갈색 쪽이 DPP-4 억제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게 우리가 혈압약도 마찬가지지만 당뇨약도 뭐냐면 혈당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 있지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혈당만 낮추면 혈당을 낮추면서 생기는 다른 부작용은 그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메트포르민은 뭐냐? 메트포르민은 대부분 당뇨병 환자는 다 메트포르민을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간단해요. 원리는. 접근 방법은 우리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장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소장 육모세포로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에 포도당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췌장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혈중에 떨어지는 포도당을 더 높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새롭게 신생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메트포르민이에요. 근데 메트포르민이 1959년에 처음으로 이게 상용화되어 가지고 최근 한 3, 4년 전까지 이 기전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작용 원리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다고. 최근 3, 4년 사이에 이 두 가지의 논문에서 지금 이게 지금 정설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혼돈 상태예요. 그러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지 어떻게 알아냈느냐? 나중에 이거를 지금 이거 진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페트나 CT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했으니까 그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해장 쪽에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사람이 거기에 포도당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쓴 그 과학자가 메트포르민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어디냐? 대변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슬픈 요소라는 거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인슐린 분비를 또 촉진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왜 안 되느냐? 췌장이 혹사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를 또 설폰 요소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 혹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췌장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망가지겠죠. 이 방법을 쓰면. 또 하나는 최근에 놓은 게 DPP-4 억제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이게 가행으로 분비되면 그걸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인크레틴이 아까 말한 그런 이 호르몬,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뭐냐면 요 인크레틴 그 분해 효소를 얘가 DPP-4가 이 분해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생리적인 현상을 교란시켜서 목적은 수치로 당화혈색 수치를 쟀을 때 6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잘못된 거죠, 사실. 혈압약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게 미국에서 이거 당뇨병 컨트롤 차트라는 걸 제가 찾아냈는데 여기 보시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복혈당은 위에 놓은 게 50, 80, 115가 공복혈당이고 밑에 있는 수치가 당화혈색소 수치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6 이상 넘으면 7, 8 되면은 이제 당뇨 약을 먹게 한다고요. 여기는 뭐예요? 당화혈색소 수치 10까지 컨트롤 범위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6.3 밑으로 떨어지면 excellent인데 이건 good이다. good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보통이다. not bad. 그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을 먹게 하는데 컨트롤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약은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지금 레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약을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 당화혈색 10까지 되더라도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 번도 그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볼 일이 없지. 네. 지금 이게 보이는 이게 이미지가 이게 췌장입니다. 그 췌장에 지금 조그만 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거를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그래요. 이걸 학태에서 보면 거기에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베타 세포가 있고 알파 세포가 있고 델타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이게 베타세포예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 왼쪽 것처럼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베타세포의 병변이 일어나면, 이 알파세포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혈중 농도가 많아지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일정한 농도로 유지시키는 거고, 이 알파세포의 글루카곤은 이거를 분비를 하면, 아까 말한 포도당이 떨어지면 간으로 얘가 가서 간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도록 한다고. 근데 중간에 델타세포라는 게 있죠.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과도한 베타세포, 과도한 알파세포의 역할을 얘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모든 게 이런 기능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이런 당뇨약뿐만 아니고 모든 약들은 이런 기능들을 한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하지만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시간이 돼서 남는 것은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발동하는 건데 이 약을 일시적으로 먹는 거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치유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랑게르 한스섬에 여기 중간에 이 체간이라고 가운데 요 줄 같은 게 있죠.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소화효소. 소장으로, 십이장으로 보내겠어. 그리고 또 뭐예요? 췌장액을. 그거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강산을 중화시키려고. 그럼 이 중탄산 나트륨이 뭐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킹소다예요. 화학 구조식으로 NaHCO3. 얘가 들어가야만 12장이 열어져요. 안 그러면 얘가 부족하면 잘 안 열어져요. 오랫동안 안 열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NaHC3 원료는 뭐냐? H는 물이고 CO3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남는 이산화탄소고 NA는 뭐예요? NA가 소금의 NaCl에서 NA예요. 싱겁게 먹으면, 극도로 먹으면 중탄산 나트륨도 원료가 부족해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그 췌장의 베타세포가 아까 말한 망가져서 이거는 지금 이 이미지를 제가 기막히게 찾아냈는데 췌장에 혈액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왜냐? 췌장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이게 지금 이 복부 대동맥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밑에 이게 하대 동맥을 통해서 복부 대동맥이 통과하면서 얘들이 다 뿌려져요. 비장으로, 췌장으로, 간으로, 십이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배꼽 뒤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왼발, 오른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로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미지를 한번 이제 아시라고 췌장하고 혈액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비장으로 가잖아요. 비장으로 가면서 여기에 췌장 쪽으로 혈액을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그러면 췌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베타세포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그럼 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뭐냐? 혈액의 산성화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어혈이 많이 생겨요.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췌장을 막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전체 30세 이상 인구의 40%가 1,4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당뇨라는 대한당뇨병 학회의 진단 기준에 의해서 당뇨라고 분류를 그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혈액이 산성화돼 가지고 어혈이 생겨서 얘가 췌장의 모세혈관을 막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에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뀌고, 해가 뜨면은 인슐린 분비가 대기해가지고 그때 활동하는 동안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됐다가 또 음식을 안 먹으면 다시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하면서 저녁 때가 되면 생체 리듬상 인슐린 분비를 멈추어요. 최소한 분비한다고. 그럼 뭐냐? 자는 동안 췌장을 쉬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현대인의 이 생활 패턴이 저녁에 회식을 하고 술을 많이 먹고 또 야식을 하고 췌장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췌장이 못 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이 산성화되니까 그쪽에 베타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은 해결되죠. 왜? 췌장의 세포의 수명은 12개월에서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라고. 그러면 1년 6개월을 내가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된다. 그 잘못된, 왜 관리를 해야 돼요? 1년 6개월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거 하나고, 하나는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이 세포막에 수만 개의 수용체가 있는데 그중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다. 인슐린이 이 수용체에 딱 꽂히면 포도당이 들어가는 포도당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포도당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포도당이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걸 그거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브루스 립튼 박사가 이분도 세포 생물학 쪽으로 40년 이상 연구하신 대단히 유명하신 근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 5년 전부터 새로운 신생물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여기 지금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이 융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만 개의 수용체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포체의 바깥으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거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주파수로, 파동으로. 그러면 얘가 수용체가 그걸 수용하면 옆에 지금 2차 시그널이 하는 데서 그거를 동조를 일으키는 그런 게, 그래서 동조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냐요?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파동이. 들어가면 이걸 우리가 지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퍼셉션.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이 신호가 뭘 하느냐. DNA는 이런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DNA가 절반은 단백질 껍질로 덮고 있다고. 이 신호가 들어오면 단백질 껍질을 벗는다고. 벗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제를 해서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과 분해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때 필요한 산소,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브루스 립턴 박사는 이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다. 하나는 트라우마.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가 주로 기본적인 것은 심장에 많이 이게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에너지 파동이 체액을 타고 전달되어 가지고 여기에 세포에 전달되어 가지고 이게 신호로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체액이 떠 있는 독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브루스 리튼 박사의 이런 신생물학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 수천만의 조회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적인 기존 의학계나 기존 이런 세포생물학계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많아요.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보시면 아까 여기 이제 우리 노감사님이 말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우리 여기 DNA 그 세포 핵에 들어있는 DNA는 설계 도면이 3만 개 정도가 들어있다고요. 작업 지시서가. 얘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아까 말한 단백질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얘가 이걸 쓸 때는 원본을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 RNA한테 얘가 복제된 것을 메신저 RNA가 세포 핵을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세포 핵에서 그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명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64개로 된 암호표 코돈에 따라서 한다고. 이 64라는 숫자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역에 64개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자연계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 그전은 이렇게 한 것들이 이게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는구나. 64개의 암호표. 그런데 제가 뭐냐면 이 아까 말한 세포막의 포도당 채널을 누가 만들어서 붙이냐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DNA에 있는 도면 중에 하나는 포도당 채널을 만드는 도면이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 세포 안에서 그게 제일 필요한 소기관 그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니까 메인으로 포도당하고 산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DNA로부터 그 도면을 가지고 얘가 이거를 포도당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세포막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면 포도당 채널을 많이 꽂으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꽂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질이 좋아지고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뭐냐? 제가 이 당뇨병 인가도 인슐린 우리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손상된다. 왜? 저녁에 가식과 야식을 끊임없이 5년 이상 지속하면 췌장 베타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 2년 해가지고는 부분적으로 망가지지만 그래도 지장은 없어요. 또 하나는 혈액이 산성화되면 아까 이게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망가집니다. 제가 이게 그 사람 구충제 그것 때문에 그때 막 이게 됐을 때 제가 그 알벤다졸이라는 사람 구충제를 먹고 당뇨가 그거 먹고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다른 사람은 낫느냐? 다른 사람은 안 나아요 그렇게 쉽게.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느냐? 저분은 거기에 췌장에 기생충이 막고 있었구나. 이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벤다졸을 먹고서는 금방 당뇨가 좋아졌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된 것 때문에 이게 세포의 포도당 채널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가 만성 탈소가 되면 세포막이 탄력도가 떨어지면 세포막 기능이 저하되면 세포막 기능이 완벽하지 않으면 포도당 채널을 잘 붙일 수가 없어요. 또 인슐린 수용체도 얘가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뭘 하면 되냐 당뇨병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녁 가식 야식 안 하고 그럼 소식하고 야식 절대 하지 않고 저녁에 가능한 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키고 그 산성화된 혈액을 약 알칼리로 바꿔주는 거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에 여러 가지 독소들도 들어있고 하니까
아홉 죽염을 먹으면 산성화된 혈액이 약 알칼리로 박힌다. 그 다음에 기생충 약은 그냥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약 먹으면, 이거는 기생충 약은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만성탈수, 예? 이거 물 먹고, 그 어려운 거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세포의 미토콘드리얼 기능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 뒤로 가야 돼. 자,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도 얘가 뭔가 풍족하면은 얘가 게을러져요. 그래서 몸을 차게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얘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겨울에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2개나 3개 입는 게 더 낫다. 그게 미토콘드리아를 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때 방바닥을 너무 뜨겁게 해서 자면 미토콘드리아가 질이 떨어져요. 게을러져. 척추 기립근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차지 않을 정도 상태에서 자는 게 좋다. 또 하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멜라토닌이 분비돼가지고 이완되면, 자는 동안 이완이 될 때 그때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극기 운동을 하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는 거예요. 척추 기립근에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에 척추를 바로 세우면, 소식이나 저녁 단식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증가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게 뭐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크게?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뇨 오면은 약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기껏 하는 게 근육량을 늘려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지, 이 근본적인, 제가 그래서 췌장도 보여드리고 베타세포도 보여드리고, 그게 췌장으로 들어가는 그 동맥과 그 혈액의 공급도 보여드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보여드리고, 세포.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65세 이상은, 단순하게 65세 이상은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기준으로 30%라고. 그러면 더 기준을 높이면 절반이 절반. 30세 이상은 40%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대인들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다 약으로. 그래서 당뇨약이 2017년도에 당뇨 그 약이 얼마나 팔렸냐면 9,864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근데 3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질환이라는 고혈압 약은 지금 2017년도에 얼마 팔렸느냐? 1조 7,802억 원. 그 다음에 고지혈증, 혈관을 막는 과정. 고지혈증 약은 얼마나 팔리느냐? 1조 3,669억 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 부분들이 다 뭘 하느냐?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다 원인이고, 이러한 3대 약들이 제약회사와 병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먹이사슬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세뇌가 돼 있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 가서 그 알약 하나 먹으면 혈압 조절을 한다는데 평생 부작용도 별로 없다는데 쉽잖아요. 이렇게 약을 이렇게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으면 건강하게 80세까지 살 수도 있냐고. 못 살아요. 남자가 80세 죽으면 10년 가까이를 지병을 안고 있다가 죽는다고. 그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있는 돈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링거 꽂고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잖아요. 여자는 그보다 5년 정도 더요. 똑같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이 근본적인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소그룹 내 몸 지키기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교육을 받고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당뇨병 이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